자, 3부는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김종대의 레이더 코너 이어갑니다. 자, 오늘의 주제 계속해서 1부, 2부에서 이어오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공수처와 대통령실 그리고 이종섭 전 장관 출국 허가를 두고 논란 이 부분을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훑어볼 텐데요. 먼저 도피성 출국이다에 대해서 대통령실하고 공수처하고 격돌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먼저 공수처가 조사 준비 안 된 탓 아니냐, 소환도 안 하는데 계속 대기하냐? 라고 했더니 그러면서 공수처가 사실상 출국을 양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공수처가 할 말이 많죠.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이 좀 짚어내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공수처 수사는 작년 12월 말부터 급진전됐습니다. 그러니까 고발당한 지 6개월 동안 뭐 했냐 그랬는데 그 전에는 경북경찰청을 가서 진술조사를 받는 등 외곽 수사를 했고 12월에 최초로 공수처가 통화 기록을 입수한 게 언론에 나가는데 그게 이제 8월 2일 날 그 이첩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해병대 사령부 간의 통화 기록이에요. 이걸 필두로 해서 1월에 집중적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집니다. 1월 대략 15일부터 18일 이 사흘 기간에 해병대 사령관 집무실, 휴대폰, 그다음에 박진희, 이종섭 장관, 군사보좌관 이런 데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그때부터 굉장히 많은 이 어떤 통화 기록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요. 2월이 되자 이번에는 박정훈 대령 군사재판에서 증거가 대방출됩니다. 맞습니다. 이때 꼭꼭 숨어있던 통화 기록이 마구마구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다면 공수처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압수수색이나 진술을 이제 수집하던 때는 1월에서 2월 사이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1월에서 2월 사이가 대통령실이 이종섭 장관을 호주로 빼돌리기 위해서 대사직을 급진전하던 때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아그레망을 보내고 최초 시작했던 걸 작년 12월이라고 장호진 대통령 안보실장이 TV에 나와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12월에 최초 보도가 있고 난 직후라고 보여지는데 이때가 비상사태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결국은 공수처와 대통령실이 속도 경쟁을 한 거예요. 아니 뭘 소환 조사를 안 하고 수사를 미루고 더군다나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출국 금지해서 인권 유린까지 했다. 이런 얘기인데 아니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 그래서 물론 공수처가 수사를 제대로 했느냐는 논란의 여지가 많고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공수처,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하던 시절 얘기라면 지금쯤이면 대통령실 압수수색했을 겁니다. 압수수색을 해도 엄청 많이 했겠죠. 그런데 그 정도는 안 했거든요. 그리고 그냥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저강도 수사였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지금 공수처 상황이 또 그래요. 공수처장도 없고 차장도 없고. 맞습니다. 그리고 조직도 굉장히 부족한 열악하고.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힘의 한계를 느끼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박정훈 대령 재판과 주변 진술, 이 정황 수사에 많이 의존하던 때였기 때문에 이런 걸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종섭 장관을 적절한 시기에 소환하려고 했던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대통령실은 이 모든 걸 읽고 일단은 호주 대사 강행을 밀어붙인 거는 속도전을 강행한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공수처가 수사를 마냥 미뤘던 게 아니라 오히려 공수처가 수사를 했기 때문에 대사로 간 거예요. 맞습니다. 반대죠. 그리고 이 수사의 흐름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검사 출신의 그런 여러 이제 인사들이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이거는 물밑에서 치열한 속도 경쟁, 그 속도전이 있었던 거고 이건 공수처가 수사 안 하고 더 이 사건을 더 방치했더라면 이종섭 대사가 과연 갔을까? 나는 오히려 거꾸로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대통령실이 공수처에 대해 가지고 노골적인 수사 방해와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언론에서 과히 부각을 안 시키던데 공수처가 수사기밀을 누설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 그분 고소자라기로 유명하신 분 아닙니까? 이분이 공수처 고발했어요. 수사기밀 누설했다고. 그 통화 기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여차하면은 이 기세라면 만약에 선거 때가 아니라면
대통령실은 저 검찰 동원해서 공수처 압수수색하려고 이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노골적인 압박에다가 네. 대통령실 관계자라고 하는 익명의 그 예. 관계자가 지난주에 YTN에 인터뷰한 거 보면은 공수처와 언론 야당이 그것도 또 좌파 언론이 이 합작품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종섭 장관에 대한 공세가. 그러고 보면은 평소 같았으면 예. 이게 선거 때라니까 망정이지 아니었다면 지금쯤이면은 예. 공수처 초토화 내지는 예. 그 새로운 공수처장 임명 강행을 통해 가지고 공수처 손보기. 지금 이종섭 장관을 건드린 그 공수처 검사 예. 뭐 제거 내지는 좌천 뭐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그나마 지금 선거 때니까 이 정도로 버티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아니 이게. 이렇게 판을 읽어주시는 걸 들으니까 정말 소름이 끼치는 면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 방향으로 이 문제를 보고 볼 수 있고 여러 비판들이 있는데 이종섭 장관의 전 장관의 출국 문제는 개인의 어떤 수사 상황이라든지 그 수사의 스토리라든지 수사 내용이 뭐였냐 개인의 출국을 넘어서 가지고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이라는 것에 우리 사회에서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무엇이 맞는가 우리가 어느 지점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인가라는 걸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최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해서 맞아요. 그냥 멀쩡한 검찰총장 날려버리고 그러면서 그 댓글 수사를 막았지 않습니까? 네. 그 후에 이제 윤석열 저기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할 때 김관진 국방부 장관까지 구속하면서 예. 그걸 이제 마무리를 졌는데 이 사건이 진행될 당시에도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그 국방부 조사본부로 사건을 이첩하자 그 장관 지시로 이첩하자 조사본부에서 과거에 김관진 장관이 수사 개입에다가 처벌된 사례를 들면서 우린 못한다고 버텼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도 장관이 재차 3차 지시해서 수사를 강행시킨 거고 그다음에 대통령실하고 통화 기록까지 나온 걸 봤을 때 이 예. 모든 사건의 그 지금 80% 이상 규명된 진실의 마지막 꼭지점이 이종섭이고 그렇죠. 그 이종섭이 대통령실을 수사해야 되는 어떤 중간다리거든요. 이걸 이종섭을 건너야 대통령실을 수사하는 건데 그렇죠. 대통령실이 왜 이종섭을 빼달리냐면은 자기들 방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발이 저린 사람들이 예. 이종섭을 빼돌려야 됐던 거죠. 예. 이 이종섭이 국내에 있으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거기에다 공수처 가서 무슨 진술을 할지도 몰라요. 전화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 있겠죠. 네. 받은 사람을 조사하고 나면 한 사람 쪽으로 또 조사가 가겠죠. 자, 이 대통령실과 공수처의 긴장 못지않게 지금 상황에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목이 굉장히 집중을 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선거 걱정이 되죠. 그리고 의원들도 말을 막 하고 하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수처가 즉각 소환이라는 단서를 달았잖아요.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사실상 거부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심상치가 않은 게 국민의힘에서 TK와 수도권의 그 전략이 완전히 그 반대 방향으로 양분되는 현상입니다.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그 자기 비대위원 2명을 비례 후보로 넣고 수도권 쪽을 집중적으로 지금 유세를 하고 있는데 예. 이 이종섭 장관의 귀국을 주장한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영등포의 김영주 전 국회 부의장, 그다음에 나경원, 동작을, 분당의 안철수, 마포의 함은경, 전부 보세요. 수도권 후보자들이 예. 한동훈 귀국해서 수사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반면에 TK 의원들은 대통령이 뭘 잘못했냐. 공수처가 잘못한 거죠. 완전히 당내가 예. 핵분열하듯이 이게 이 문제에 관해 가지고 양분되고 더 나아가서는 황상무 수석에 대한 의견도 국민의힘이 짜게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회칼 발언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TK와 수도권이라는 전혀 이질적 정치 환경에서 이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정반대의 시각이 충돌하는 양상이고 네. 그것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그 2라운드 파동으로 2월에 이어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이 부분은 2월보다 심각합니다. 지금 선거 22일 남았습니다. 그렇죠. 네. 예. 이런 상황에서 그 야권이 이종섭,
황상무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것이 그 사이에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국민의힘의 수도권 여론이 2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지지도가. 야. 요거 구체적인 예. 수치 이야기하면 다 얘기해야 되니까 내가 예. 뭐 이렇게만 하는데 2자릿수 떨어졌다. 반면에 민주당은 그만은 못하지만 꽤 많이 올랐다. 아니 이걸 눈뜨고 보는 수도권 후보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한 방에 한 20-30명 당선권에서 멀어지게 생긴 거예요. 예, 예. 아무리 짙게 잡아도 서울하고 경기 합하면은 약 한 30명 가까이가 지금 낙선할지 모른다. 이 공포심에 젖은 거거든요. 예. 그리고 나머지도 격전지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 파동에 대한 공포심이랄까? 이 우려가 얼마나 지금 이 국민의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확산되고 있는가? 이 부분은 뭐 가히 우리 상상 이상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런데 윤핵관들 뭐 또 대통령 에어싸는 사람 대부분 TK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대통령이 뭘 잘못했다. 그러면서 거기는 오히려 도예찬 변호사 공천 탈락이 더 공천 박탈이 더 민심의 영향이 크다고 보지 이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저는 이후에 이 사건에 대한 의견 충돌이 총선 이후까지도 갈 거라고 봐요. 그렇군요. 거기에다 비대위 후보 발표까지 이게 겹쳐지는 지금이 어떤 갈등의 어떤 그 폭과 그 깊이가 매우 클 것이다. 이건 지금 선거 전까지 또 해결될 기미도 안 보인다. 그렇죠. 예. 예, 이겁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최상병 사망 사건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그 변호사님도 모셔서 인터뷰를 했었습니다마는 지난 1일에 박정훈 전 대령 재판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네. 근데 재판에서 김 사령관이 그 사건 당시에 그러니까 8월 1일 날 썼다가 지운 메모가 굉장히 공방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돼 있냐면 별이 막 있고요. 그리고 당부장 표시가 있으면서 장관님 땡땡 제가 책임지고 넘기겠다. 고 명확히 적혀 있고요. 그 뒤에 파란색으로 내일 이렇게 쓰고 파란색으로 지운 것도 확인이 됩니다. 근데 저 부분은 네. 다들 해석이 분분한데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그 박정훈 대령 이야기를 쓴 거예요. 장관님이라고 돼 있지만 장관님께 이렇게 말씀하십시오라고 건의했거든요. 아, 박정훈 예. 대령이. 네. 그러니까 책임지고 넘기겠다고 한 거는 그 이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건 이첩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대체로 우리 뭐 변호사나 전문가들 얘기인데 이거는 장관의 워딩이 아니라 박정훈 대령의 워딩이다. 그러면 왜 저걸 썼느냐? 그 위에 뭐 법무관리관 얘기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하는데 자기가 이 장관과 법무관리관으로부터 계속 외압을 받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버티자고 나름대로 해병대 내에서 회의를 한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민감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어느 사이에 그냥 뭐 막 sak선을 거서 지어버린 건데 이건 뭐 나중에 뭐 컬러링 그거 뭐 이렇게 뭐 감식해 보니까 고스란히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사흘간 벌어진 그 무수한 흔적, 이 조각. 처음에 대통령실은 대충 은폐할 수 있다고 받고 군 검찰이 뭉개버렸는데 예. 이게 부스러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근데 맞춰보니까 우리가 애시당초 세웠던 가설, 대통령의 직접 압력으로부터 시작됐다는데 다 이게 레고가 딱딱 들어맞는 게. 그러니까 요 아직 빈대가 몇 군데 있지 꽤 많이 채워진 거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김 사령관이 법정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운 내용이 뭔지 모르겠다. 뭔지 모르겠다. 내 생각을 쓴 건지 다른 사람의 얘기를 옮긴 건지도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JTBC가 이 지워진 그 메모의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서 김계환 사령관이 박진희 국방부 장관 군사부 장관한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흐름을 입수해서 비교를 했더니 그 좋은 보도였죠. 메모 흐름하고 똑같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텔레그램을 보낸 것을 입수해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똑같습니다. 군사부 장관님 이 문제와 관련하여 먼저 문자 드리고 장관님과 통화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첩 시기는 장관님 귀국 후 지침받고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는 뭐 내일 10시에 경찰청 이첩하기로 되어 있어. 기자들 예의주시 중으로 추측성 기사, 외압, 수사미진 등 뭐 보도 예상.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요때 이 사람의 생각의 흐름, 요때 이것에 주목하고 있었고 이첩을 한 해 만에 뭐 장관님 어쩌고라는 것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쟁점이라고 해서 유족에게 설명, 추측성 기사, 적은 이 수첩과 텔레그램 그 정도 시간에 이 고정될 때의 텔레그램하고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그 메모에 나온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누구 말인지도 모르겠다라고 한 부분도 아마 본인이 지금 네. 의원님 레이더로 분석하신 것처럼 네, 그렇습니다. 장관님이고 이첩이고 이것은 이 사건을 얘기한 것이다 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저 메모 내용이 고스란히 우즈베키스탄에 가 있는 장관한테 전달이 된 건데 이때만 해도 해병대 사령관이 버틸 때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박정훈 대령 편을 들면서 버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마 8월 1일 날 작성 메모로 보여졌는데 이튿날 이첩이 됐는데 해병대 사령관은 박 대령한테 예. 제가 한 거예요. 이첩해라.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수사단에 중령하고 해병대 사령관 녹취 파일이 나왔는데 거기에서는 우리는 정직하게 이첩했고 이러면서 수사관들 오히려 달래잖아요. 장관실에 외압이 있더라도 굴하지 말라고. 그리고 내가 참고인 조사를 받고 왔는데 아마도 국방부 검찰단은 해병대 사령관인 내 지시를 박정훈이가 어긴 걸로 몰고 갈 거다. 이걸 알려줘 오히려 조사받아. 이때만 해도 버틸 때야. 해병대 사령관. 근데 지금 재판에 나온 김기환 사령관은 전혀 다른 김기환 사령관이죠. 저 흐름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질시키려고 진즉 그 작년 정기군 인사에서 내보냈어야 될 사령관을 아직도 앉혀놓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벌써 인사순기가 지났어요. 이질시키려고 하는 거, 위증시키려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은 위증교사, 거기에다가 공수처 수사방해, 뭐 이런 거 저런 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게 뭐 완전히 지금 벌어지는 현행범들인데 이런 정도라 그러면 뭐 선거도 선거지만은 아마도 선거 직후부터 이게 아주 본물 터지듯 더 커질. 이게 선거 끝나고 진정될 사안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게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막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보면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의 최동욱 총장 찍어내기 이런 어떤 그 외압에 비견되는 아주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매우 중요한 사건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 맞습니다. 아니 이쯤 되면 이종석 전 장관이 국방부에서 있었던 일을 그 조직의 수장으로서 답을 직접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김병주 의원이 뉴스공장에 나와 얘기하는데 사실 저 생각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종석 그 양반 거짓말 못한다. 굉장히 성격이 합리적이다.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윤석열 첫 해에 이종섭 장관을 좋게 봤다고. 왜냐하면 국회 와서 그 국민의힘 의원들의 그 서해 공무원 피격 또 동해 납부 거부 그 북송 이런 문제인데 하도 엉터리 질문할 때 오히려 여당을 반박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더 불안한 거다. 이종섭 장관이 어쩌면은 공수처에 진술할지도 모르겠다. 아, 캐릭터상. 예. 그래서 제가 이분을 대령 때부터 지켜봤거든요. 예. 근데 이분이 착하고 굉장히 내가 보기에는 기획장교 말하자면 정책을 담당한 어떤 지장 스타일인데 그래서 거짓말을 잘 못하는 성격인데 근데 대가 약해. 좀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아마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는 여린 성격이에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그런 이유로 바뀐 건데 이 사람이 공수처에 이제 피의자로 입건이 되고 1월부터 출국 금지잖아요. 이러면은 대통령실이 일단은 한 자리 줘서 내보낼 생각을 할 만한 충분한 여건이 형성이 됐어요. 만약에 이종섭 장관이 어디 언론에 나가서 내가 뭘 잘못했냐 하고 오히려 버텨버리면은 공천받았을 거야 아마 지금쯤. 국민의힘. 그래서 실제 받은 사람이 신범철, 임종덕. 예. 그러네요. 아마 국민의힘 비례 1번, 2번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강단이 있게 버티면. 그러네요. 그럴 수도 있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구 이종섭을 런종섭이라고 하고 조롱은 하지만은 그러나 그건 이 사람이 어쩌면 자기의 양심과 그 어떤 내면의 목소리에 따를지도 못한다는 이런 우리가 기대감이 있는 거고 용사는 그게 불안했던 거죠. 그러네요.
이종섭 장관이 한 번 발언한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9월에 국회에 나와서 뭐 윗선은 없습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최상병 사망 사건 그리고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그리고 수사 외압까지 점점 커지는 이 모든 실타래를 풀 사람은 이종섭 전 장관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공수처 수사는 대통령실에서 이제 스탑하고 이제 막아선 모양새가 되었고 그러면 결국에는 특검만이 답인 겁니까? 공수처가 일단은 좀 힘을 더 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네. 잘하고 있어요. 저기 대통령실에서 출국 금지를 공수처도 해제하는 걸 허락했다 그랬는데 바로 반박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 대통령실이 정면 충돌했는데 난 참 희한한 게 이런 기사를 경향 한겨레가 아니라 요즘 동아일보가 제일 열심히 쓰는 것도 아주 이례적인. 지금까지 보도가 제일 충실해요. 네네네. 그러나 난 그것도 오늘 동아일보 굉장히 볼만하거든요. 예. 그게 지금 여기저기서 그런 얘기가 지금 몇 주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칼럼도 그러고 예. 사설도 그래. 예. 그래서 이게 또 제 역할을 하는구나.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일단은 특검 정국이 바로 22대 개원 즉시 갈 겁니다. 뭐 사실은 선거 끝나면 21대 국회도 그걸 처리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특검 정국이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선거는 야권의 특검 연대가 핵심이다. 그래서 민주당도 아니고 조국혁신당도 아니고 어떤 광범위하게 특검으로 연대하는 그 연합의 승리가 돼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해왔고 네. 마침 또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특히 조국혁신당이나 이런 그 심판을 선명하게 외치는 정당 또는 후보들은 이 특검에 자기의 정치적인 운명을 걸고 제 야권과 연합해서 반드시 성사시키고 이게 대통령 거부권으로 좌절이 되면 그 좌절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우리는 지금 선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왜 압도적 지지가 필요한지를 설득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논리적인 근거가 생기지 않는가. 그래서 특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오늘까지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특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해오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김종대 의원님의 레이더가 정말 맞다. 네. 역시 김종대 레이더 생각이 듭니다. 뭐 예. 이렇게 남 칭찬하실 때가 아니라 이제 본인의 많이 홍보하셔야. 아이고 말씀 감사합니다. 예. 자. 3부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종대 레이더, 지금 선대본부장, 선대위원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홍보를 정치권색.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